동규 씨, 어디 갔어요, 동규 씨? 어제만 해도 같이 항구를 거닐던 그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민박집 어디를 뒤져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말도 없이 떠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민박집 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벌써 싫어진 건가? 혼자 있기 싫다면서 나를 버리고 가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다시 돌아왔고 그의 표정에는 힘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이 한순간에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제 딸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입니다. 올해 59살이고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지금은 통영에 와 있어요. 혼자 여행을 온 거예요. 아침 일찍 버스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중앙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좌판에 앉아 멸치며 미역을 팔고 있는 모습이 정겹더라고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어요. 이런 시장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을 나와서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더라고요. 파란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어선들이 느긋하게 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여기 좋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 도망치는 중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또 혼자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며 식탁이며 모든 게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특히 저녁 때가 가장 힘들었죠. 남편이랑 함께 보던 드라마 시간이 되면 혼자 앉아 있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영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혼자 바다라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엄마가 답답해하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잘 갔다 오라고, 연락 자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통영행 버스를 탔던 거죠. 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바닷바람에 조금씩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니 숙소를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 달리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민박 찾으세요? 네, 바다 보이는 곳으로요. 그럼 파도 소리 민박이 좋을 거예요.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거든요. 파도 소리 민박이라니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하얀 2층 건물 앞에서 내렸는데 정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대문 옆에 파도 소리 민박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6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바다 일을 오래 한 사람처럼 그을려 있더라고요. 첫인상이 좀 무뚝뚝해 보였어요. 방 하나 있나요? 며칠 계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요. 동규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짐을 들어주면서 2층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다 보이는 방 드릴게요. 하루 5만 원이고요.
방문을 열어주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혼자 오신 거죠? 저녁은 제가 해드리죠. 받아보면서 혼자 먹기 쓸쓸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하얀 갈매기들을 보고 있으니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바닷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반짝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동규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된장찌개에 갓 구운 생선이 정말 맛있었죠.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방에 필요한 건 다 있죠? 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방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쓰세요. 아침을 먹고 나서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어보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서랍 뒤쪽을 더 깊숙이 더듬어 보니 작은 책 같은 게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항해일지였어요. 표지가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이와 언젠가 다시 바다를 보겠다. 글씨체가 남자 글씨 같았어요. 아마 동규 씨 것이겠죠. 그런데 계속 넘겨보니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페이지 곳곳에 여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미희, 미희, 또 미희. 항해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페이지에는 미희야, 오늘도 바다가 예쁘다라고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부분도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혹시 동규 씨에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동규 씨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책을 덮으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동규 씨, 죄송한데 서랍에서 이게 나왔어요. 항해일지를 보여주니까 동규 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냥 옛날에 제가 적어둔 거예요. 항해사 시절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죠. 그렇구나 싶어서요. 괜찮다면 제가 다시 넣어둘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동규 씨는 그렇게 말하고 금세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 집 어딘가에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이렇게 힘든데 동규 씨도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오후에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도착했다고 파도소리 민박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여기 바다도 예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요. 수연이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다 와요. 응, 그럴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자꾸 그 항해일지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그 미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규 씨의 어색한 반응까지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니 동규 씨가 부엌에서 뭔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선 굽는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끓여 먹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냄새였죠. 저녁 준비됐어요.
동규 씨가 부르시는 소리에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식탁에는 고등어 조림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간장 양념이 윤기나게 배어 있고 무와 감자도 보기 좋게 익어 있더라고요. 김치와 미역국까지 곁들여져 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해서 조금 정성을 들인 거죠. 동규 씨는 담담하게 말하며 밥그릇을 들고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받침이었어요. 예쁜 도자기로 된 젓가락 받침이 2개 놓여 있는데 하나는 분홍색 꽃무늬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었어요. 명백히 부부용이었죠. 물컵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컸거든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식탁은 여전히 2사람의 공간인 것 같았어요. 동규 씨 혼자 사는 것 같지 않게 모든 게 짝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누군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동규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남편과 함께 앉아 밥 먹던 우리 집 식탁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던 젓가락, 항상 남편 자리에 놓아두던 큰 물컵까지 말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동규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티슈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먹는 게 제일 쓸쓸한 법입니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동규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혼자 앉아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맛있는 걸 해도 나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동규 씨도 조금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식탁 위에 고요함이 흘렀어요. 고등어 조림 냄새와 함께 뭔가 묵직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정적이었어요. 분홍색 젓가락 받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미희라는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 함께 앉아있다는 위로 같은 것 말이에요. 고등어 조림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동규 씨도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정적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제법 차더라고요. 3월 바다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동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들어가시죠. 민박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바람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죠. 추우시죠? 잠깐만요. 동규 씨가 위층으로 올라가더니 뭔가를 들고 내려왔어요. 연한 베이지색 스웨터였어요. 부드러워 보이는 캐시미어 같은 재질이었죠. 이거 입으세요. 춥잖아요. 스웨터를 받아드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세제 냄새였는데 어딘가 그리운 향이었어요. 꽃향기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향수 냄새 같기도 했죠. 분명히 여성용이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입어보세요.
동규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어요. 저는 스웨터를 받아서 입어봤어요.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런데 입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스웨터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아마 미희라는 분의 것이겠죠. 동규 씨가 왜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왜 저에게 내어주는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스웨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뭔가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종이 같은 게 손에 잡혔죠. 무심코 꺼내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작은 메모지였어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추우면 이거 꼭 입고 나 기다려.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분명히 미희라는 분이 동규 씨에게 남긴 메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스웨터를 입고 있다니. 동규 씨도 메모를 보더라고요.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주우셔서 주머니에 다시 넣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벗을게요. 아니에요. 그냥 입고 계세요. 동규 씨는 담담하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막걸리 한 병과 안주를 가져왔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동규 씨가 조용히 막걸리를 따라 주었어요.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서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건배. 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어요. 막걸리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따뜻함이 퍼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밤엔 혼자 있기 싫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규 씨도 외로우신 거구나 싶었거든요. 이 넓은 민박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쓸쓸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도 밤만 되면 무서워져요. 그러게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우리는 달빛 아래서 막걸리를 마시며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웨터에서 나는 향기와 메모의 내용이 자꾸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동규 씨의 따뜻한 배려와 제 혼란스러운 마음이 막걸리와 함께 섞여 들어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동규 씨가 항구 구경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막걸리를 마신 다음 날이라 그런지 어색하면서도 왠지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함께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통영 항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크고 작은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도 정겹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게 한산도예요. 동규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그 방향을 보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동규 씨와 제 손이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런 떨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동규 씨도 느끼셨나 봐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죄송해요. 동규 씨가 급하게 손을 빼시면서 시선을 돌렸어요.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후로는 둘 다 별말 없이 걸었죠. 민박으로 돌아와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동규 씨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자꾸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올라가서 쉬겠어요. 네, 그러세요. 푹 쉬시고요.
방으로 올라와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손이 스쳤을 때의 그 떨림, 동규 씨의 따뜻한 눈빛까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바닷가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규 씨였어요. 혼자 파도가 치는 해변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 동규 씨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걷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면 아직도 돌아가신 아내분을 그리워하시는 걸까요? 그 미희라는 분 말이에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동규 씨가 민박으로 돌아오는 걸 봤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인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니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동규 씨?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도 비어 있고 거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동규 씨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일찍 나가신 건가 싶어서 밖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부엌 식탁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올게요. 불편하시면 다른 숙소를 알아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도 언제 돌아올지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혼자 남겨진 민박은 너무 조용했어요. 바닷소리만 들렸죠. 어제 함께 걸었던 항구가 손이 스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제가 너무 다가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동규 씨가 아직도 아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저와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 걸까요? 온종일 혼자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떠나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규 씨를 기다리고 싶었어요. 어제 울고 있던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동규 씨가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정화 씨? 동규 씨 목소리였어요.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동규 씨가 서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어디 다녀왔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떠나서. 동규 씨는 무거운 짐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러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 보였구나 싶었거든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힘들었겠어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동규 씨가 소파에 털썩 앉더라고요. 정말 지쳐 보였어요. 저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미희 씨였나요? 아내분이? 네. 어떻게 알았어요? 항해일지에서 봤어요. 죄송해요. 동규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숨기려던 걸 들켜버린 듯한 표정이었죠. 3년 전에 돌아갔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많이 아팠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 것 같지 않았어요. 미희가 모든 걸 해줬거든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제가 아플 때 간병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동규 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을 잃은 제 마음과 똑같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화 씨도, 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동규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저도 들려드릴 게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음성 메시지를 찾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남겨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지금까지 혼자만 듣고 있었던 거였죠. 재생해도 될까요? 동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나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웃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뻤거든. 사랑해.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동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자기 걱정을 더 안 하는 사람이었죠. 미희도 그랬어요. 아프면서도 제 걱정만 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면 제가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고.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눈물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슬픔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규 씨가 말했어요. 정화 씨 남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동규 씨를 만나서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요. 정화 씨가 있어서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혼자 지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했죠. 딸 수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수연이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다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며칠 뒤 동규 씨가 김장을 담가보자고 제안했어요. 벌써 11월 말이라 김장철이 되었거든요. 혼자서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함께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에 가서 배추랑 무 사올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장 한번 담가보고 싶었어요. 통영 전통시장에 함께 갔어요. 배추를 고르면서 동규 씨가 하나하나 골라주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이 배추가 좋네요. 잎이 두껍고 싱싱해요. 역시 아시는구나. 저는 잘 모르겠던데. 미희가 항상 이렇게 골랐거든요. 동규 씨가 웃으며 말했는데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미희 씨도 우리 사이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며 대파, 마늘까지 사서 민박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동규 씨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김장을 담그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말이에요. 배추를 절이고 기다리는 동안 고춧가루를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동규 씨가 젓갈을 넣어주고 저는 마늘을 다져서 넣었죠.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정아 씨가 있으니까 집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규 씨가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장을 다 담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뿌듯했어요.
갓 담근 김치로 찌개를 끓여서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내년에도 함께 김장 담을까요? 동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내년에도 함께 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내년에는 더 많이 담가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정말 그런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동규 씨와 함께 김장도 담고 장도 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 딸 수연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수연아? 왜 갑자기? 엄마, 파도 소리 민박 찾느라 고생했네. 수연이가 짐을 들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말한 그 사장님이 어디 있어? 마침 동규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수연이와 눈이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수연 씨죠? 어머니께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가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함께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수연이가 계속 저와 동규 씨를 번갈아 보면서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규 씨가 먼저 자리를 피해줬어요. 수연이와 둘만 남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었거든요. 엄마, 진짜 물어볼 게 있어. 수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분과 엄마가 어떤 사이야? 뭐가 어떤 사이니?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랑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야? 수연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뭐, 내가 봤는데 완전히 부부 같던데? 김장도 같이 담그고 장도 같이 보고 이게 그냥 친구 사이야?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가 그렇게 엄마 사랑했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남편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남긴 그 음성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 말이요. 수연아, 엄마도 힘들어.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 그럼 나랑 같이 살아. 왜 꼭 남자가 있어야 해? 수연아, 엄마 진짜 이해 안 돼. 아빠 잊어버린 거야? 딸이 울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동규 씨도 미안하고 딸도 이해가 되고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도 살아야 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수연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처음으로 딸과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연이와 다툰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마음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규 씨였어요. 못 주무셨나 봐요. 네. 너무 복잡해서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12월 바다는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정화 씨, 동규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동규 씨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미희가 떠난 후 3년 동안 정말 춥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아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같이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걱정도 있지만 저도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동규 씨와 함께요. 동규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했어요. 이제야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었어요. 겨울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죠. 엄마. 수연이가 조용히 불렀어요. 아까 화난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달라 보였어요.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수연아. 사실 어젯밤에 아빠 목소리 녹음 들어봤어.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딸에게 남편 음성 메시지를 보내줬던 거였어요. 아빠가 엄마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계속 엄마를 혼자 있게 만들었네. 수연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동규 아저씨랑 이야기해봤어. 아저씨도 엄마처럼 혼자 사시다가 엄마 만나서 많이 행복해졌다고 하더라고.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나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엄마를 계속 혼자 두려고 했네. 수연아, 괜찮아. 아니야. 나 정말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수연이가 저와 동규 씨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엄마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저도 응원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딸이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동규 아저씨도 좋은 분 같아. 엄마를 진짜 아껴주시는 게 보여. 동규 씨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수연 씨,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아저씨도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든든하시죠? 수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까 그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좀 걸어볼까? 동규 씨가 제안했어요. 겨울 바닷가였지만 마음만큼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파도가 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이는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놀러 오겠다고 했고, 동규 씨는 수연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 정말? 응.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졌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것과 새로운 사랑은 별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 셋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홀로 떠난 속초 여행에서 60대 변호사를 만나 재혼하고 한 달 뒤 날벼락 맞았습니다. 그 사람과 재혼한 후 한 달 저는 그 사람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재혼을 못마땅해 한 그의 조카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 아직 우리 이모 명의예요. 이모. 몇 년 전에 사별한 그 사람의 전처였어요. 나와 재혼했음에도 아직도 전처를 그리워하는 건가? 나에게 재혼을 하자고 한 건 순전히 나를 도구로 여겨서인 건가 싶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사그러질 때쯤 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65세 고윤정입니다. 지금 속초에 혼자 여행 왔습니다. 바닷가 근처 민박집을 잡았는데 창문만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거드니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보다는 조용한 바닷가가 더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신흥사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절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비우고 싶었거든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막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미용실도 정리하고 이제는 진짜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신흥사에서 절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이 걱정했던 것만큼 외롭지 않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혼자 여행도 올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집안에서만 살았을까? 결혼하고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심했죠.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자고요. 속초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넓고 시원한 바다 앞에 혼자 서보고 싶었죠. 민박집도 일부러 조용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민박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가방에 남자분 옷이 들어있더라고요. 검은색 정장 셔츠였는데 정말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요. 민박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어쩐지 같은 시간대에 온 다른 손님분과 가방이 바뀌었나 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짐을 찾으러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별일 아니겠거니 하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박집 마당으로 한 남자분이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듬직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죠.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참 안정적이었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속도로요. 그분이 현관에 서서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짐이 바뀐 일로 화를 내거나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담담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방을 바꿔드려야 한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도 단정했어요.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눈빛이 참 온화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가방을 잘못 가져간 것 같네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정말 미안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저도 모르고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가방을 바꿔주면서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왜인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분은 백성기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도 고윤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마치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 같은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를 함께 걷던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봤죠. 다음 날 아침 속초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혼자서도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오징어 순대도 사고 물오징어도 구경하면서 천천히 돌아다녔죠. 그런데 젓갈 가게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 어제 민박집에서 본 분 아닌가. 백성기 씨였습니다. 혼자서 명태 젓갈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가게 아저씨가 맛을 보라고 하시는데 정중하게 사양하시는 모습이 참 점잖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이시네요. 백성기 씨가 돌아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정말 반가워하시는 표정이었죠. 고윤정 씨. 여기서 뵙네요. 시장 구경 나오셨구나.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백성기 씨도 혼자 여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2년 됐다고 하셨어요. 혼자 여행도 오시는군요. 네, 그냥 답답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생각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더라고요. 아마 둘 다 바다가 보고 싶었나 봐요. 해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오후였죠. 저희는 모래사장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백성기 씨의 걸음 속도가 제 걸음과 딱 맞았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참 편안한 속도였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시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런데 백성기 씨가 잠깐 멈춰 서시더라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참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분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혼자라는 건 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모든 게 혼자니까요. 밥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도 혼자 보고 처음엔 적적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그랬나? 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였나?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익숙해진 거였나 싶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백성기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마음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걷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나쁘지 않네요.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대화가 끊어져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백성기 씨는 가끔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바다에 던지시기도 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 때쯤 저희는 민박집으로 돌아왔어요. 헤어지면서 백성기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또 바다 구경 가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살며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끼같이 먹었고 3번 만났을 뿐인데 그 사람은 내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싫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속초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성기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정말 정중한 말투였어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답했습니다. 첫 만남은 종로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백성기 씨는 정말 시간에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참 예의 바른 신사 같았어요. 속초 여행은 어떠셨나요?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백성기 씨는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속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백성기 씨는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미용실 운영하다가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주에도 만났어요. 이번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가을이라 단풍이 참 예뻤어요. 백성기 씨가 가끔 벤치에 앉자고 하시면 저희는 그냥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어요. 말이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백성기 씨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윤정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진지해졌어요. 백성기 씨의 표정도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죠.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 혼자보단 함께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 이야기인가 싶었죠.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아직 제대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너무 성급했나요? 그런데 고윤정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백성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백성기 씨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백성기 씨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인생, 혼자보단 함께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잔향처럼 울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혼자보단 함께가 나을까? 지금까지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백성기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백성기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저도 혼자보단 함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백성기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우시죠? 저희끼리 조용히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2달 후 저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고 정말 조용히요. 증인도 구청 직원분이 서주셨죠.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아직 우리 이모 명의예요. 그 순간 난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재혼한 지 딱 1달이 지났습니다. 백성기 씨 집으로 이사한 지도 1달이었죠. 서초구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백성기 씨가 혼자 살던 집이라 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많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백성기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가셨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 신발장도 정리하고 거실 소파도 새로 배치해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백성기 씨가 일찍 오신 줄 알고 벌써 오셨어요?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현관으로 나가보니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표정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말하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여기 누가 사세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는 백한솔이라고 합니다. 이 집 원래 주인의 조카예요. 그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직감이 왔죠. 백한솔 씨가 현관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아직 우리 이모 명의예요. 그러니까 제 고모 말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백성기 씨가 전처 이야기는 하셨지만 집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정리 다 됐다고만 하셨는데요. 죄송한데 지금 남편이 없어서요. 조금 이따 오실 텐데.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백한솔 씨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른 백성기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 집에 백한솔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전화 너머로 백성기 씨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죠. 지금 갑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20분 후 백성기 씨가 헐레벌떡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백한솔 씨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한솔아, 갑자기 와서 놀랐구나. 삼촌, 이분이 새로 결혼하신 분이세요? 응, 고윤정 씨야.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백한솔 씨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이 집 아직 저희 이모 명의로도 돼 있어요. 여긴 제 가족 집이었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뭔가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기분이었죠. 백성기 씨도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정리됐다고 믿었는데 등기 이전이 누락됐나 봐요. 변호사한테 맡겨뒀는데. 삼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모가 유언으로 이 집을 저희 가족한테 넘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분이 사시고 계시니까 당황스럽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백성기 씨는 계속 사과하시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백한솔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일단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이 집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저희도 변호사와 상의해 볼게요. 백한솔 씨가 돌아간 후 집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백성기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계셨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정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집 문제가 있다는 걸요. 정말 몰랐어요. 변호사가 다 처리했다고 해서 그 순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숨긴 걸까? 신뢰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그 사람은 내게 삶의 기적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무서워요. 백한솔 씨가 다녀간 후로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기 씨는 계속 변호사와 통화하시고 서류를 뒤지시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며칠 후 백성기 씨가 나가신 사이에 집 전화가 왔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였죠. 백성기 변호사님 계신가요? 보증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보증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받은 제가 직접 물어봤죠. 죄송한데 무슨 보증건인가요? 아, 그럼 가족분이시군요. 백 변호사님이 과거에 지인 보증을 서주신 건이 있거든요. 그분이 파산하면서 현재 3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억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집 문제에 이어 빚 문제까지. 백성기 씨가 이런 걸 숨기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백성기 씨가 돌아오시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보증 빚이 3억이나 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백성기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한참을 말 못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해요. 옛날 일이라 생각해서. 옛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서요. 조금씩 갚고 있어요. 연금으로 월 50만 원씩.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느껴졌어요. 50만 원씩 갚으면 몇 년이나 걸리겠어요. 그동안 저도 같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이런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야 하나? 조용히 혼자 살던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언니, 며칠 집에 있어도 될까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언니 집에 가서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집 문제, 빚 문제, 모든 걸 말이에요. 언니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사람, 너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야? 혼자 살기 힘드니까 누군가 필요했던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설마 그럴까 싶었지만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도 만났어요. 미용실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는데 모두들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도망쳐. 더 늦기 전에. 윤정아, 내가 왜 그런 짐까지 져야 해? 혼자 편하게 살면 되잖아.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일에 휘말려?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백성기 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혼인무효 신청을 하기로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효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청서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백성기 씨의 따뜻했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속초에서 함께 걸었던 바닷가, 손을 잡고 구청에 혼인신고하러 갔던 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어요. 신청서에 이름을 쓰려던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고윤정 씨이시죠? 서울대병원입니다. 백성기 씨, 응급수술 받으셨어요. 보호자로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무리 실망했어도 백성기 씨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니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신청서는 그대로 두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방금 전까지 혼인무효 신청서에 서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온통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상태였어요. 간호사분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한솔이었습니다.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응, 삼촌 수술 잘 끝났어. 나도 지금 병원에 와 있어. 백한솔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올 줄 몰랐나 봐요. 전화를 끊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윤정 씨, 와 계셨네요. 네, 병원에서 연락 와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신고해 주셔서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혼자 쓰러져 계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안쓰럽더라고요. 몇 시간 후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백한솔과 저는 병실 밖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한솔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고윤정 씨, 죄송해요. 네. 지난번에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 거요. 사실은 제가 감정적이었어요. 백한솔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뭔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죠. 제가 이모를 잃고 나서 그 사람까지 뺏기는 게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짠했어요. 백한솔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이 너무 외로워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모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삼촌이 쓰러지시고 나니까 혼자 계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백한솔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했어요. 집 문제는 제가 정리할게요. 삼촌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요. 그런데 고윤정 씨, 삼촌 곁에 있어 주세요. 삼촌은 혼자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뭔가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백한솔도 결국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였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밤을 샜어요. 남편이 잠들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이용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 새벽녘 남편이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윤정 씨, 여기 있었어요? 네, 병원에서 연락 와서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죠. 괜찮아요. 이제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윤정 씨, 제가 말 못한 게 많아서 화나셨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났던 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말고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손을 잡으면 다시 복잡한 일들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요. 남편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윤정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손을 잡았지만 집에 오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몸이 약했어요. 약도 꾸준히 먹어야 했고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어느 날 저녁 남편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시간이었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윤정 씨, 저 때문에 힘들죠? 무슨 말이에요? 집 문제, 빚 문제. 결혼할 때 말 못한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는 차를 천천히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미리 말 안 해줬나 싶기도 했고요.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제안이 있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만의 방식이요? 저는 미리 생각해둔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미 며칠 동안 고민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첫째, 집 명의는 분리해요. 백한솔이 정리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재산도 각자 관리해요. 당신 빚은 당신이 처리하고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서로 부담 주지 말자는 뜻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윤정 씨까지 힘들게 할 순 없죠. 셋째, 생활 동반자 계약서를 작성해봐요. 법적인 부부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남편이 잠깐 멈춰 생각했어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라 놀랐나 봐요. 계약서라는 게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확실한 거 아닐까요? 의무보다는 선택으로 함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아플 때는 서로 돌봐주고 외로울 때는 함께 있어주고 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관계로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윤정 씨, 정말 현명하네요.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보실래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죠.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법무사에게도 문의해서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었죠.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고 각자의 개인 시간도 보장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언제든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고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는 거죠.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말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오히려 더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더는 전통적인 부부가 아니라 인생 동반자가 되었어요.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했죠.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한 달 후 백한솔이 집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했고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는데 둘이 살기에 딱 좋았어요. 우리 잘했죠?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새 집에서 첫날 밤 저희는 각자의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했어요. 마치 기숙사 룸메이트 같은 기분이었죠. 편안하고 자유로웠어요.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속초에 왔어요.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죠. 같은 민박집, 같은 바닷가, 그리고 같은 벤치. 모든 게 1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 문제도 해결됐고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네요. 남편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의 어색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제는 정말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그러게요. 그때는 가방이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우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으니까요. 만약 그날 가방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해변을 걸으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이렇게 복잡한 사람과 살게 된 거요. 무슨 소리예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집 문제, 빚 문제.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정말 그랬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망치고 싶었고 혼인무효 신청서까지 썼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떠났다면 아마 지금도 혼자겠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을 거예요. 저도 다시 혼자가 되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관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전통적인 부부 관계였다면 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벤치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봤어요. 1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았었죠. 그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난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뭔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살아있긴 했지만 사라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윤정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1년 전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때와는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잘하고 있죠?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하네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1년 전에도 이런 노을을 봤었는데 그때는 혼자였죠. 지금은 옆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내년에도 여기 와요. 좋아요. 매년 와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나 확인해 봐요. 그렇게 약속하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니요. 파도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어요. 1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들릴 거예요. 변하지 않는 바다 소리처럼 저희의 관계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손을 맞잡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두 번째 인연이
처음보다 더 깊이 당신을 안아준다고요. 저희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지금 느끼고 있었거든요.